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박 2일 방일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첫 발을 뗐다는 성과가 크지만 반면에 우리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내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나오죠. 한일 정상회담 손익계산서 따져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2차 재판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문기 처장을 알았냐 몰랐냐를 두고 오늘 검찰과 증거 다툼을 벌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출간한 회고록 내용 파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룰 내용들입니다. 금요일 뉴스라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드립니다. (3월 17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방일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 규제 조치 해제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일본의 사죄와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한 호응 조치를 끌어내지 못한 건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미래를 위한 결단 인지의 여부는 기시다 총리의 답방과 윤 대통령의 방미 등을 통해서 성패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때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고 비판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피해자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0%로 올해 들어 최고치였는데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며 관련 증거들을 내세웠지만 이 대표 측은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막지 못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한 회고록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정치 검사의 망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췄지만 하반기부터는 중국 성장 반등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내년 성장률은 기존보다 0.4%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본 실무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경제 조치 해제나 안보 협력을 통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일본의 전향적인 사과를 끌어내지 못해서 잃은 게 많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방일 손익계산서 박석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국제회의가 아닌 단독 정상회담을 위해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12년 만입니다. 85분 동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는 새 출발점에 섰다는 게 두 정상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将来に向けて日韓関係の新たな章を共に開く機会が訪れたこと大変嬉しく思っています。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이번 방일을 계기로 일본은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고 한일 정상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공감했습니다. 셔틀 외교 복원을 합의하고 만찬 친교 행사까지 진행했는데 표면적으로는 2018년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이전 모습에 가까워졌습니다. 양국의 인적 교류, 경제 협력, 특히 미래 세대 간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향적인 사과나 사죄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고는 했지만 사죄나 위로는 물론 강제징용 해법안 호응 조치조차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本日もいくつかの具体的な成果が見られたと考えていますし、今後とも両国で
頻繁に連携し、一つ一つ具体的な結果を出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해법안 후속 조치를 위해 전경련과 경단련이 마련한 미래청년기금에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할지도 불투명합니다.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모두 해소되지 않았는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한 게 섣부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구력외교냐 대승적 결단이 통했느냐는 앞으로 있을 기시다 총리의 답방과 윤 대통령의 방미, G7 순방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오늘 일본의 정재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한일 경제인 오찬에선 미래기금을 토대로 협력을 확대하면 한일 관계가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강제징용 피고 기업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게이단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한일 경제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첨단 분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해 감사를 전하면서 이를 통해 두 나라 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경련과 경단련이 한일 양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本基金を通じた活動や日韓経済界による首脳懇談会の開催を通じて二国間経済関係の多様化と緊密化にさらに貢献してまいりたいと存じます。 우리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 14년 만입니다. 이번 행사에 우리 측에선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총수들이, 일본에서는 미쓰이물산, 도레이 등 게이단렌 소속 기업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일본 제철 등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쓰비시 상사의 특별 고문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징용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치인들도 만났습니다. 특히 일본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다로 전 총리, 이란 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하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국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 정상화 발전에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연립여당인 공명당 지도부와도 만나 협력 방안을 교환했습니다. 이틀 동안 꽉 채운 실무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정부가 미래 협력을 향해 출발했다면 이틀째는 정치권과 기업 차원의 협력을 열어가는 장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로 양국 기업들의 경제 협력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이 강한 우리나라와 소재, 부품, 장비 강국인 일본이 손을 잡으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서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신동빈, 5대 그룹 회장 등 우리나라 주요 경제인들이 도쿠라 마사카츠, 스미토모 화학 회장과 야스나가 타츠오, 미쓰이 물산 회장 등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인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두 나라 경제인들은 한일 관계 정상화로 제조업이 강한 한국과 소재, 부품, 장비 강국인 일본이 손을 잡으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일 간 인적 교류를 정상화하고 제3국 공동 진출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경제 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 나라는 인구 구조가 비슷해 저출산과 고령화 등 함께 해결할 과제가 산적한 것도 경제 협력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また産業面におきましてもグリーン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
SDGs の実現、少子高齢化への対応など、日韓両国が共に取り組むべき課題は数多く存在しております。 이런 흐름에 발맞춰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일본 내 반도체 연구 조직을 통합해 출범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일본 시장에 투자를 확대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혼다도 LG에너지 솔루션과 합작 공장을 짓고 자동차 배터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한일 관계 개선에 발맞춰 양국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산업 협력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양국 기업들의 합종 연행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전혀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거라면서 화살을 돌렸는데 강제동원 해법과 함께 위안부 문제 역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가 제반 현안에 확실하게 대처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현안에는 독도 문제가 포함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리 언론의 확인 요청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 관련 논의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재인 정부가 합의 파기에 가까운 조치를 했다며 전 정부를 비판했는데 일각에선 정식 의제가 아니었어도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장관으로서 협상을 이끌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軍の関与のもと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り、かかる観点から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ます。 당시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된 것으로 합의하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해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법적 배상도 빠졌다는 비판이 거셌는데 결국 박근혜 정부 탄핵 뒤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합의에 결함이 있었다며 재단을 해산시켰습니다.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실제 관련 발언을 했는지와 별개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정부가 2015년 한일 정부 간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는 유효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피해자 배상을 위한 화해 치유재단에 냈던 10억 엔 가운데 일부가 지급 안 된 상태로 재단이 해체된 상태고 기금 관리 주체가 여성가족부인 만큼 남은 기금 처리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TF를 꾸리거나 재난 기능을 복원시키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 내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생존하는 피해자분들의 입장 등을 감안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일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정상화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한일 간 남은 현안 해결을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도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정상화의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이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 간 신뢰를 돈독히 하고
한일 관계의 새 장을 여는 셔틀 외교 재개의 뜻을 모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今回のユン・ソンニョル韓国大統領の訪日及び日韓首脳会談は日韓関係の正常化にとって大きな一歩と受け止めています。 기시다 총리는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할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은 한일 정상화 일치, 한일 관계 개선 등의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하며 주요 성과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사도 광산 문제 등 남은 현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귀 회복 여부는 한국 측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今後のこの国のカテゴリーの取り扱いについては、さらに韓国側の取り組み状況次第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이행 여부를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의원연맹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기준치 이하 농도로 희석해 해양 방류하는 계획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을 강행하는 사도광산도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는 튀었지만 남아있는 현안들도 파급력이 큰 민감한 사안이어서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히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한일 공동기자회견을 두고 피해자 측 반발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60%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꼽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고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겠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발언입니다. 이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모두가 정부안을 거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만큼 예상대로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맞춰 정부안을 미리 마련해 놓고는 피해자들에게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최대한 빨리,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피해자들 들러리 세운 거죠. 생존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를 지원하는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측도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 뒤집어 쓴 것도 모자라 구상권조차 포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망언 중의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낀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랐는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부정평가 수치입니다. 긍정평가는 33%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직무 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 관계와 강제동원 배상 문제로 외교라고 응답한 비율까지 합하면 무려 30%에 달합니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3차 범국민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결과를 놓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불통의 장벽을 무너뜨린 결단이라고 지켜세운 반면 야권은 조공을 바친 숭일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보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해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강제징용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듯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 없다는 비판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역사의 중요성을 한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보기의 관점에 따라서 정치적인 구호라고도 보여질 수 있겠지만은 국방부는 어느 때보다도 애국심이 필요하고 국민의힘 측이 항의의 뜻으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회의는 끝내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격 훼손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상임위 관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는 위원장의 경고나 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켓 문제 때문에 여당에서는 입장을 하지 않겠다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간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국 간 셔틀 외교 복원,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등 많은 성과가 있었고 무엇보다 불통의 장벽이 깨졌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일본 측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 역대 내각의 과거사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죄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통령실과 같은 평가를 했습니다. 양국의 새로운 미래의 발판으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는 반면 민주당은 일본의 사죄가 전혀 없었고 국민 자존감과 역사인식을 헐값에 판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한복식, 친일을 넘어서 숭일이라는 원색적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말 시민단체들과 함께 강제징용 해법 철회와 대일 구료개교 규탄을 위한 도심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야권의 공세를 이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회담 성과를 부각할 방침이라 이번 방일 성과를 둘러싼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누구보다 반기는 곳은 바로 미국입니다. 백악관은 강제징용 배산안 발표에 이은 한일 정상의 만남을 환영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12년 만에 한일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며 앞서 강제징용 배상안을 환영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을 덧붙여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발표라며 미국은 두 나라 관계 발전을 계속 지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위협으로부터 지키겠다는 방위 약속을 거듭 확인하며 한미일 3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United States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defense of Japan remain absolutely ironclad,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strengthen and enhance those trilateral ties between our three nations. 미 국무부도 환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전에 모리다 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과 전화통화에서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를 통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향한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두 나라가 상호 이해를 지속적인 진전으로 전환하려는 조처를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한일 정상회담이 두 나라 번영과 안보 진전을 위한 국익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석좌는 어떤 사과 성명도 과거 잘못을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 조처를 하지 않으면 미래를 위태롭게 할 거라며 이번 회담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정상회담을 한일 관계 해빙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입장에선 중국에 대한 보루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 위해 이 지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정상회담 반대 여론에 따른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험을 짚으며 일본이 한국의 조치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CNN은 한일 두 나라가 새롭게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공격적인 군 태세 등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정상회담을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차원에서 평가하면서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에서 유래한 오랜 난제를 넘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를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담당자를 몰랐을 리 없다며 관련 증거들을 내세웠지만 이 대표 측은 해당 인물과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백현동은 적극 행정 사례로 보고받으신 건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침묵을 지키며 출석한 가운데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 번째 재판.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발언 기회를 얻어 이 대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대장동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왔는데도 이 대표 측이 즉흥적인 답변이었다며 왜곡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김 처장은 지난 2015년 호주 출장에서 이 대표를 가까이에서 수행했고 이 대표의 대표적인 사업인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도 담당했다며 사적, 공적 관계에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직원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처장만큼 이런 경험을 공유한 사람이 있겠느냐며 다른 599명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단 한 사람, 김 처장만큼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첫 재판에서 김 처장과 같은 팀장급이 성남시청에 600명이나 돼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고 한 이 대표 측 주장을 맞받아친 겁니다. 이 대표 측도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선 토론회처럼 즉흥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씌워 말꼬리를 잡는 건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호주 출장 당시 찍힌 사진과 영상에서도 이 대표는 김 처장과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며 김 처장은 이 대표가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골프장에서 김 처장이 이 대표를 태운 2인승 카트를 몰기도 했다며 이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2인 카트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이어진 재판에서는 과거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참석한 회의록과 기자회견 영상 등 두 사람 사이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2주 뒤에 열리는 세 번째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만큼 새로운 핵심 증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내용 사태와 관련해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총단합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지난 10일 경남 양산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이라며 당내 단합을 당부했고 박 전 원장이 말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또한 현재 총체적인 남북관계 위기와 경제, 외교, 국내 정치 문제 등을 보고했고 문 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막지 못한 건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라는 회고록을 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 부장은 당시 수사 비화도 적나라하게 공개하며 노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정치검사의 망언이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500쪽 넘는 회고록에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부제를 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수사 당시 변호인으로서 정리할 사실은 정리하고 유리한 주장을 펴야 했지만 의견서 한 장 낸 적 없다며 애초 변호를 맡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을 땐 옆에 없다가 자신이 정치를 시작하자 검찰 수사를 악마화했다며 위선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고인의 주검 위에 거짓의 재단을 쌓아 대통령이 됐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전 부장은 공소권 없이 종결된 노 전 대통령의 수사 기록을 상세히 공개하며 뇌물 혐의는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들 건호 씨의 미국 주택자금 명목으로 고 박연차 회장에게서 1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부인하면서도 명품 시계 수수 혐의는 면이 서지 않는다며 빼달라고 했다는 노 전 대통령의 진술도 공개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대질 조사를 위해 기다렸던 박연차 회장을 직접 대면해선 감옥 가면 함께 통방하자고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전 부장은 뒤늦게 회고록을 낸 이유로 지난달 노 전 대통령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전히 끝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논두렁 시계로 상징되는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가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허위 사실이 지금도 떠돈다며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명품 시계 수수 혐의를 언론에 흘린 건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전 부장의 회고록에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검찰 후배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 이제 내 세상이 돌아왔다고 외치고 싶은 것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고인에게 떠넘긴다고 해서 고인에 대한 표적, 기획 수사가 정당화되지 않고 노 전 대통령 조사에 동행했던 전해철 의원 역시 무도한 거짓 주장과 파렴치한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격분했고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고인을 2번 죽였다고 성토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 논란을 낳으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보완 지시 이후 당정의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일주일 최대 근로 허용 시간이 50시간대로 조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길게 쉬자는 게 개편안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양대 노총은 물론 노동개혁 우군으로 여겼던 MZ세대마저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봤을 때 노동시간, 노동시간도 굉장히가 아니죠. 거의 탑 수준으로 높은 수준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줄일 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개편.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는 다음 달 17일까지입니다. 노동부는 당혹감 속에 수정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연일 MZ세대 노조와 청년층을 만나며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고 이거는 입법 과정의 의무적인 절차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듣고 하겠다는 거예요. 네. 노동부는 개편안 원점 재검토나 백지화엔 선을 그으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들여다본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에서 산재 기준인 64시간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콕 집어 언급한 만큼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주 52시간에서 59시간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정이 대안 모색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 노총은 장시간 압축 노동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근로시간 개편안 자체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내렸습니다. 중국 성장 반등 영향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해서 내년에는 성장률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OECD가 예상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6%, 기존 전망치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겁니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한국이 수혜를 보겠지만 고금리 등 빡빡한 금융 여건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앞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놓은 예측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OECD가 올해 내려잡은 성장률을 내년에는 2.3%로 기존보다 올린 데 의미를 뒀습니다. 상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부터 나아질 거라고 강조해온 상저하고 경기 흐름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호주를 중국의 어떤 성장 반등에 따라 가지고 수혜를 입을 국가라고 상반기보다는 올해 하반기에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올해 하반기가 높아지면 올해 성장률은 반만 반영되고요. 내년 성장률에 거의 다 100%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3.6%로 내다봐 정부 예측치 3.5%를 살짝 웃돌았습니다. OECD는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 물가 압력 완화 신호가 뚜렷해질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서는 여러 오류가 발견돼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140일 만에 서울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이임재 전 서장과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한 피고인 9명 모두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희생자들이 숨지고 다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행정적, 도의적 책임이 아닌 형사 책임까지 묻는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 파출소 도착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아예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박 구청장도 참사와의 인과관계, 관련성,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공소장에 제시되지 않았고 참사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참사 뒤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거짓 보도자료를 낼 때도 본인은 내용을 몰랐고 결재권자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도 참사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유가족들은 피고인들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고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연 씨는 경찰이 수만 명이 있는 골목으로 아이들을 올라가도록 했다면 당연히 살아나올 수 없었다면서 이 사건은 철저한 살인사건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 공소장에 여러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 공문서 행사를 적용해야 할 곳에 위조 사문서 행사죄 법조를 쓰기도 했고 특히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사건인데도 이임재 서장이 93년 7월부터 93년 5월까지 근무했다고 쓴다거나 사건 당일 밤 11시 36분에 무전 지시를 한 다음 같은 날 밤 10시 55분에 파출소로 향했다고 기술하는 등 오류나 오기가 많다면서 검찰에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이태원 참사 재판은 사실관계를 먼저 다툰 뒤 법리 공방을 벌이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달 피고인들이 증거를 모두 검토하고 나면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2001년 일본 아카시시 축제 압사 사고 유가족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이들은 서로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 남성 2명이 영정을 하나하나 바라본 뒤 향을 피우고 묵념합니다. 일본에서 온 이들은 시모무라 세이지 씨와 미키 기요시 씨. 지난 2001년 일본 아카시시 압사 사고로 가족을 잃은 참사 유가족입니다. 国境なんて関係ないんで、どこの国でも同じ。子供に対する、父親に対する、家族に対する大切な思いなんて、国境なんてありません。 22년 전 아카시 불꽃 축제를 보러 갔다가 좁은 육교에서 어린이 9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압사했습니다. 많은 인파를 예상하고도 당국이 부실 대응으로 일관한 거나 초기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난관까지. 아카시 참사 유가족들은 당시 사고와 22년 뒤 한국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닮은 꼴이라며 안타까워합니다. ただもう事件が起こってその映像が流れてきた時点でもう本当に私たちのね事故の再現かと思うような映像でしたんで. 아카시 참사를 둘러싼 법정 싸움은 15년 만에야 끝이 났습니다. 진상 규명과 회복을 위한 터널이 어둡고도 아득하다는 걸 잘 알기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향한 조언에는 깊은 진심이 깃듭니다. 自分心の傷の方をやっぱり気にしますんで、僕らは実際そうだったんで、そういうことをやっぱり伝えたいと思います。 이태원 참사 현장도 찾아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한 아카시시 참사 유가족들. 방한 마지막 날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나 아픔을 공유하고 연대의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교주인 정명석 총재가 선택한 여성 신도들을 일명 신앙스타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신도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이 신앙스타들이 수년 동안 돈을 뜯어내는 건 물론이고
무리한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일명 JMS 신도로 활동해온 30대 A씨. 20대 때 필리핀으로 이주해 종교 생활을 이어갔는데 여기서 이른바 신앙스타라고 불리는 필리핀 여성 신도 B씨와 교회 지도자 한국인 여성 C씨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교회 후원금을 명목으로 A씨에게 돈을 뜯어가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이 돈은 이들의 개인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저한테 돈을 요구했고 그것조차도 신도들을 위한 거라고. 여기에 A씨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들이 A씨 병원비를 대납해줬고 이때부터 A씨는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이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를 썼던 돈, 그 내역을 찾아보니까 제가 보냈던 돈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제가 달라고 했을 때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A씨는 신앙스타라고 불리는 필리핀 여성 신도 B씨에게 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B씨가 자신이 JMS 교주, 정명석 총재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A씨에게 옷을 벗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명석이 직접 발탁한 여성 신도들인 신앙스타는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는 신도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A씨는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스킨십 정도를 하였고 나중에 와서는 더한 것까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계시자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렇게까지 믿게 되더라고요. B씨는 정명석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어린 나이에 그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A씨는 이러한 요구에 여러 차례 응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요구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A씨는 한국인 지도자 C씨에게 이 일을 토로했지만 사실상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요구를 받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구나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와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범죄였다는 걸 인식하게 된 A씨는 탈퇴 신도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당한 피해를 적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B씨에게 글을 쓰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기도 했지만 용기 내 피해 사실을 YTN에 제보했습니다.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2차 가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제가 이런 걸 폭로함으로써 알고서 그 사람들도 자기 인권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재진은 신앙스타인 B씨와 C씨에게 전화와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듣진 못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북 상주시에서 난 산불이 17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축구장 120개 면적인 86헥타르의 산림이 산불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원인은 실수였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짙은 연기 속 헬기들이 수천 톤의 물을 쏟아붓습니다. 진화대원들이 사력을 다해 물을 뿌려보지만 거센 불길은 좀처럼 꺾이지 않습니다. 경북 상주시 외남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오후 2시 50분쯤입니다. 초속 10m의 돌풍을 타고 순식간에 산 전체로 번졌습니다.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인 산림당국은 17시간여 만에 겨우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초기에 불이 났을 때는 작은 규모였지만 순간적인 돌풍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높은 산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헬기가 투입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불 진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120개 면적인 86헥타르의 산림이 불타고 산불 진화대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불이 민가 주변으로 확산하면서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대가 왔지만 그 사이에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졌죠, 불이. 불안해하셨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다행히 큰 저거는 없이 그래 대피하셨어요. 산불의 원인은 이번에도 실화였습니다. 불이 시작된 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감식 때문에 출입을 막았는데 산림당국은 누군가 이곳에 뿌린 재가 산불 원인이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은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경찰은 산에 재를 뿌린 거로 보이는 40대 남성의 신원을 확보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며 언제든 핵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번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발사를 함께 참관했습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두에 바둑판 무늬가 있는 북한의 괴물 ICBM 화성 17형이 발사장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군의 평가처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쏘아 올린 겁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발사 과정에서 촬영했다는 지구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가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분별한 군사적 위협에 계속 매달리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적들에게 보다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위협적인 현실로 다가온 무력 충돌 우려를 인식시키며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별도 논평에서 핵 선제 사용을 또다시 언급하며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핵무력은 결코 광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전략적 기도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연합연습을 지속하면 위협이 엄중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겠다는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추후 더 강력한 수준의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말에 니미츠 항공모함이 입항에 대해서 훈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4월, 5월에 걸쳐서 북한은 SLBM, SLCM 또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이 전략적으로 신속성과 은폐성을 갖고 있는 무기들을 동원해서 지난해 11월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 참관하며 처음으로 등장한 뒤 주요 공식 행사에 동행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이번에도 발사 현장에 등장했지만 기사에서 별도로 호명되지는 않았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이틀에 걸친 일본 방문을 마치고 저녁에 귀국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남은 과제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거든요. 자, 전체적인 총평 좀 먼저 들어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블록화돼 있고요. 네. 또 안보 상황도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듯이.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북한의 핵 무력 도발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은 이 한반도의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실리적인 선택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미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적 자존감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이게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개문발차는 했는데 앞으로 해결해야 될 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한국의 대통령이 한일 간에 뭘 합의해가지고 칭찬을 들은 예가 역사적으로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1998년에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과 같은 그러한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칭찬받는 사례가 있는데 그때는 90년대 초반부터 고노 다마, 무라야마 다마 그리고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 이르기까지 특수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은 국익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볼 때도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짧은 총평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너무 솔직하게 혹은 너무
뭐랄까 순진하게 예. 일본을 대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을 우리가 잘해주면 우리가 먼저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주면 일본도 그게 상응하는 어떤 기대 즉 뭐 기대라고 하는 건 분명한 일정 정도의 어떤 반성과 사죄라는 단어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미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은 있지 않았고 단순히 98년 10월이라고 하는 언급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좀 마음의 상처를 줬다라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제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아쉬운 점은 그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 가는 방식은 저는 그 일정 정도의 한계와 일정 정도의 유일한 솔루션일 수 있다고 봐요. 징용 문제를 비롯해서 그동안 우리가 65년 이후에 한일 관계를 봤을 때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희상 의장 안도 사실 비슷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어프로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덜 뭐랄까 열패감을 갖지 않게 하는 우리 사실 한일 관계가 거의 대등한 수준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방식의 어떤 뭐 폐쇄적인 대립적인 한일 관계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빨리 일본에게 고개 숙였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저기 지소미아라든지 또 뭐 어떤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우리나라 기업의 일부가 뭐라 좀 수혜를 받고 뭐 진전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러한 어정쩡한 상태에서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대화, 진정한 어떤 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그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염수 방출부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윤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럽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통 크게 양보를 해서 그런지요. 오늘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출국 후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이 있으니까 어려운 결단을 하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음으로부터의 경의를 표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번에 어쨌든 양국 정상 간의 신뢰는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뭐 형성됐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립 서비스와 고급 반찬, 식사, 뭐 렌카테이든 간에 어쨌든 몇십 년 된 그런 4대째 한 그런 그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점에 간 것으로서 그 자기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를 피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른 척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게 말씀으로서 뭐 신뢰다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을 해주지 않는 신뢰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정상회담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 관련한 우리나라의 결단에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요. 결국 전향적인 발언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양국 정상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이런 언급은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그 안에 선언 안에 들어있는 사죄라든가 배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좀 성의 있는 호응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거든요. 그거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 더군다나 세계 7대 강대국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의 그 이사국이 되고 싶어 하는 야망을 가진 국가가 어떻게 저렇게 졸렬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 레이건 대통령이 많이 강조했는데 신뢰하되 검증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과연 이제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고 또 하나는 주고받기가 명확해야 돼요. 외교라는 거는 신의에 의해서 뭐 같이 만찬하고 손잡고 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4월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뭐 자기의 그리고 정치적 입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인기 있는 총리는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이 한일 정상회담 하면서 뭐 지지율이 올라갔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한일 정상회담의 결론에 대해서 양국의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해요. 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그러면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라서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그 이후에 또 그렇습니다. 예, 종전 다발도 70주년을 기념한 아베 담화를 보면 지금 전후 세대가 일본의 다수인데 전후 세대가 종전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왜 사죄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아베 담화는 그럼 여기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또 제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한국의 정치 세력들은. 이런 점에서 우리 윤 대통령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드는 일련의 정치적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어요. 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해줬어도 예, 좋았을 텐데 기시다 총리가 우리가 이미 그 회담 전에 이걸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끝까지 이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곧 있을 선거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이제 의식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보면 한국 대통령은 자기 정치에서 자기 지지율을 깎아먹으면서 손해보면서 기시다 총리를 도우러 갔다. 그렇게 좀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이제 선거에 임박한 그런 부분이 있고 역으로 보면 어쨌든 일본의 정치가 우파 정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이해를 했다. 우리 대통령이 그런 정도일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좀 아쉬운 점들은 여전히 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윤 대통령의 스타일일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 보면 아마추어리즘이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냉정한 외교 입장에서 아무리 동반자 관계고 평화 관계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국익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권과 자존심을 중심으로 또 실제로 저렇게 하려고 3.1절 기념사까지 과거에 대한 3.1절에 대한 과거 역사의 반성 얘기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일본과 미래로 간다. 지금 이번에 결과로 나온 게 그런 거예요. 복합 위기인데 안보 위기가 있고 경제 위기고 딱 그거 갖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3.1절 때 이미 일본과 프로토콜로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걸 다 해버리고 그거 믿고 과거 일본에 대한 비판 한마디 없이 3.1절 기념사를 했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우리가 순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너무 하나씩 주고받기보다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일본에 줬다. 자,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 상정하고 싶지 않다. 어제 또 한 번 이것을 못 박았는데 이게 뭐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그 결단의 의지를 보여준 것일 수도 있지만 외교는 좀 모호성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분명하게 선을 미리부터 긋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모호성 없이 선을 긋긴 걷는데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남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구상권에 대한 시효는 훨씬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퇴임하고 난 후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측면에 대해서 오늘 당장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미를 주는 거죠. 지금 이런 결단하면서 발언하는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적인 대비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외교라는 거는 모호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요번에 지소미아가 완전히 복원이 되고 그다음에 수출 규제가 다 풀렸지 않습니까? 물론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을 다시 복원하는 데는 뭐 또 한국의
행동에 달려있다 이따위 소리를 일본이 하기는 하지만 예. 어쨌든 그 수출 규제가 풀림으로써 당장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에 숨통이 트이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경제라는 건 상호 의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강제징용 그리고 구상권 문제.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이 구상권 문제가 해결되려면 대통령의 이 발언만큼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를 한다든지 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이전에 대통령 아니면은 그 외교 참모들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시간에 의원님이나 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외교부라든지 대통령실에 이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설득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좀 필요하다. 대통령이 이렇게 예. 비판을 당하고 있는데 쏙 들어가서 어디가 있는지 참 답답한 일이라고 저는 예.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어쨌든 미래 그리고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단을 한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자 오늘 일본 언론이요.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를 꺼냈다. 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는데요. 처음에 관계자 발로 나왔을 때는 독도 얘기는 없었고 위안부 문제 논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공지 사항으로 내놓은 메시지는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글쎄 일본 언론이라고 다 그것이 진실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근데 역대 우리가 경험해 보면 기시다를 위해서 일부러 그런 없었던 얘기도 했을 가능성도 예.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그랬기를 바라요.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실이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만에 하나 역으로 그런 게 사실이고 우리 대통령실의 변명이 거짓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죠. 실제로 보면 어떤 순간이 벌어집니까?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 대통령이 고개를 떨구고 아무 대꾸도 안 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런 저자세로 되니까 저 사람 앞에서는 이런 얘기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또 그 배경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미국이 만들어줬을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오늘 미국에서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회에 대해서 예. 좀 긍정적인 저는 반응을 굉장히 내는 심각한 것 게 같아서. 오히려 바이든 기시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스라이팅한다. 심지어는 너무 가스라이팅이란 말을 쉽게 쓰는지는 모르지만 예. 저 윤 대통령은 조금 우리가 저렇게 세게 나오면 다 알아서 할 사람이야. 그렇게 보는 순간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 다만 예. G7 자리에 하나 얻고자 그것이 오늘 우리 국익이 있을까? 이제 그런 우려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게 굉장히 서글픈 현실이다. 그런 거죠. 예. 기시다 총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정 당시에 외무장관으로서 이 합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뭐 거론했을 수는 있는데요. 우리와 논의까지 되지 않았다.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쓴 부분이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고요. 뭐 회담장 안의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전해지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협상 결과로만 보면은 우리가 많이 내준 것 같은 협상인데 이러다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 내에서의 여론이 악화되면 이게 또 한일 관계에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예. 이 야당, 대한민국의 야당의 이런 드센 반대를 오히려 일본과의 협상에서 좀 지렛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일본도 이것이
그 지원될 수 있도록 일련의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기해야 돼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치 체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전에 그 소위 둘이 있을 때 위안부 독도 문제 거론했다 이런 게 막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은요, 저 자민당이 1990년대 초반에 몇 년을 빼놓고는 계속 독주를 했어요. 말이 자유민주주의지 그런 일본이에요. 그리고 저 일본의 지금 그 소위 권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 중에 기득권자들입니다. 그 언론하고도. 그러니까는 언론과 그다음에 이러한 그 자민당의 세력 간에 어떤 지금 그 전략이 지금 구사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지금 위안부 얘기 나왔다, 독도 얘기 나왔다 그래갖고 굉장히 당혹시키니까 또 대통령실에서는 위안부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러다가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잖아요. 근데 기시다가 외상 때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지금 위안부 합의를 다시 보면은요, 그 내용 속에 사과와 반성, 그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단지 그때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그 합의를 하면서 100억, 10억엔을 내면서 거기다가 무슨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의 자존감을 건드렸다 해가지고 합의가 사실은 지금 거의 없는 형해화된 상황이긴 한데요. 그 위안부 합의도 지금 돌이켜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일본과 협조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합의를 하기가 어렵다면은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예 대통령이 3월 6일 날 그 대안을 제시할 때 문희상 안하고 똑같은 안을 제시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야당이 반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해서 우리가 완전히 지금 다 양보했다라고 하는 거는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생각해요. 그거 외에 그럼 대안이 있었다면 과연 야당은 민주당 집권기에 4년 동안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것 자체를 지금 정부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외교 정책을 할 때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그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결단을 크게 했는지 이런 설명 작업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 작업이 필요하고 야당이 지금 비판 수위가 굉장히 거센데 이거를 지렛대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한일 협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 야당의 비판 수위가 거센 발언과 여당의 이야기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양국의 새로운 미래의 발판으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제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는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그런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다. 이쯤 되면 이 정권이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 자존심을 맞바꿨다. 자, 친일 논쟁을 넘어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다. 자, 이렇게 비판했는데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자, 야당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으로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말할까 컨버전 시킨다 할까요? 새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돌출 방안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여론의 동향도 그렇고 현 정부에서 일본에 대한 외교의 문제점일 거라고 보는데 설마 우리 대통령이 숭일까지 갔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지난 12년간 진척되지 못했던 한일 간의 답답한 현실, 특히 문재인 정권 속에서의 어떤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당한 것, 이것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만족감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예. 그 정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의 심정을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끌어내야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느 날 앞도 뒤도 없이 미래로 가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예. 너무 세련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세련되지는 못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미래를 위한 결단을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당시에 비판을 받다가 나중에 또 평가를 받는 사례들도 꽤 있긴 한데요. 자, 여름쯤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합니다. 이때는 뭐 일본에서 선거도 끝나고 들어올 테고요. 이때 강제징용 관련해서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곧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이 성과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이만큼 주면은 기시다도 화답을 하겠지. 그리고 외교가에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반성과 사죄라는 용어조차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에 들어온다? 우리나라에도 8.15 그 기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데다가 일본의 일정 중에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지금 요번에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도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사도광산. 이거를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사도광산이 뭐냐? 일본의 대표적인 금광인데요. 여기 우리 조선의 그 강제징용을 해서 거기서 아주 혹독한 착취를 당한 곳이 바로 사도광산인데 이거 지금 등재하겠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과연 그 일본 총리가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한다라는 지금 기대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나 정부가 굉장히 좀 그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호영 대표가 그러잖아요. 이거 사죄의 뜻이 포함된 거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저는 차라리 여당과 정부가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정부 같으면은 이미 사죄를 했지 전쟁이 45년에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논란을 피우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경제 현안에 안보 현안에 일본과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한미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전공법으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느닷없이 그동안 반일 감정이 굉장히 쌓여 있는데 이제 한일 간에는 미래의 꽃구름과 봄이 올 것이다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거를 설득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죄의 뜻이 포함된 거라고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말함으로써 당신도 일본 대변인이야라는 그런 비난을 또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솔직하게 이 대통령이 이런 외로운 결단을 했을 때는 그만큼 지금 우리 안보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위태롭습니다라고 아주 그냥 전공법,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에요. 그 모든 책임은 대통령도 비판받을 거 아니까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시다 총리에게 기대를 안 하신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일 외교인데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당분간은 대통령 지지율을 이렇게 상승시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대통령께서는 뭐 지지율에 일이 일비하지 않겠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사실은 좋은 일을 위한 큰 진전을 위해서 뭐 일부 후퇴하고 지지율이 깎이더라도 전공법을 하겠다라는 건 좋은데 실제로 스텝적 그 참모들이 또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대통령의 결단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정말 전공법으로 솔직하게 할 건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여당은 어떻게든 침소봉대해서 대통령 한 것이 무결점이라는 것을 덮어주기에 급급하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방금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심정입니다. 주호영 대표도 무슨 뭐 일본 정부를 대변하듯이 마치 사죄의 뜻이 일본에서는 아예 사죄의 뜻이 없다고 오히려 얘기하는데 그래 사죄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화이트리스트도 한국 하는 거 보고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한국 정부, 한국 여당이 그걸 대신에 해서만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다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또 뭐 정책적 전환을 더 꾸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두 분 모두 이제 국민에 대한 솔직한 설득 작업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차 그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자, 일단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 가지고 오늘 뭐 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매주 금요일 날 재판을 나가잖아요. 네. 그래갖고 다운돼 있다가 토요일 날 대통령 규탄 대회에 나가서 온갖 그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냄으로써 스스로 엔돌핀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 그리고 야당 대표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건 좋지만 무슨 자위대 군합발 뭐 그리고 나라를 뭐 팔았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야당 대표가 할 소리인지 그게 아닌 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도 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그 김문기 씨를 이재명 대표로서는 끝까지 몰랐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송에서 얘기한 건 즉흥적인 답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사들이 아니 4번이나 그 방송에 나가서 몰랐다 그러는 게 어떻게 즉흥적일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공방을 하고요. 김문기 씨 또 아들이 한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 측근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 자기를 회유하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잠깐 블랙아웃이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측근이라는 사람이 자기하고 전화하기 전에 또 뭐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하고 통화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상식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과연 재판부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네.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자, 오늘 검찰이 600명 팀장 중에서 599명을 몰라도 김문기 처장을 모를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호주 출장 가서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사진도 나왔는데 네. 오늘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가 어떤 논리를 폈냐면 영상을 쭉 보니까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 자, 이런 변론을 했어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런 그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 앞으로 보고 사진 찍을 때 서로 앞으로만 본 걸 눈을 안 맞췄다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실제로 보면 지금 그 유동규 씨의 말에 의하면 세 사람이 골프 친 거잖아요. 유동규 혼자서 인용 카트를 몰았고 예. 노캐디고 그러면 이재명 시장하고 김문기 씨가 나란히 둘이서 앉아서 두 사람만의 말하자면 골프를 쳤다는 거고 예. 세 사람이 쳤지만 그러면 골프채를 누가 갖다 줬겠습니까? 김 처장 7번 줘, 야 저기 9번 줘 그렇게 주고받고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또 실제로 보면 오히려 뭐 핸드폰 안에 나왔지만 이재명 변호사는 전화번호가 있었다라는 거고 네. 사진도 보면은 변호사 시절부터 같은 앉아서 패널로서 실제로 말하자면 답변하는 예. 그렇다면 사실은 청중 중에 one of them이면 모를 수 있지만 어떤 토론에서 패널로 앉아서 서로 논의를 했다 그러면 모르기 어렵습니다. 말을 안 섞기도 어렵고. 예. 그리고 실제로 600명 가까운 처장이지만 사실은 그 호주 방문했을 때 고른 사람이에요. 예. 유동규하고 유동규가 그나마도 이재명 시장하고 가까워서 데리고 간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600명 중에 사실은 60명, 6명 안에 들어가는 팀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말하자면 주택 건설 관련된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그 변호적 논리라는 것은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요즘 이분이 가장 껄끄러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동규 기획본부장인데요. 오늘 비판 얘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2인 카드입니다.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티셔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 찾아야면 보통 이제 한국에 같이 캐디가 없으니까 직접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거 과정들을 갖다가 하면서도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거 다 얘기했었고 그런데 눈도 안 맞았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없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무지 정말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공 주시면서 거기 공 있어? 김 팀장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보를 많이 한 것으로. 그리고 그냥 팀장이 아니고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실무를 맡은 팀장이에요. 정민용 변호사보다 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모른다니까 정말 본인이 끝까지 모른다고 하겠죠. 그리고 이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선 사실은 이거를 뭐라 그러죠? 예. 무슨 재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배심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원치 않은 것으로 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걸 잠깐 읽었는데요. 아무튼 이 재판부의 그 결론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끝까지 자기는 몰랐다고 하겠죠. 네. 기억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요. 이거를 입증의 문제는 또 별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그나마도 논리는 아예 저런 논리 같으면 논리를 안 내오는 게 낫다는 거죠. 끝까지 모르쇠를 하든지. 네. 저게 지금 이제 일반 시민들이 들었을 때 특히나 어떤 논리를 하냐면 변호인들이 김문기 씨는 유동규 보좌하러 간 것 같더라. 그런 얘기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변호인들의 수준이 조금 더 값비싼 변호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리고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검찰에서 심지어는 호주에서 골프 친 것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자 또 이재명 대표는 나는 그렇게 부인한 적은 없다 그러고 공방을 벌이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는 골프 치지 않았는데 마치 또 사진을 저렇게 넷이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선 나를 지금 몰아붙이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변호인단이요? 아니요.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검찰이 그러면은 당신 골프 친 것도 그럼 부인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공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변호인단이 좀 분발해야 된다. 두 분 다 오늘 이런 주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남은 시간 동안 마지막 주제 얘기할 텐데 이것도 굉장히 파장이 좀 큽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상황이 담긴 회고록을 발간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주검위에서 대통령이 됐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어서 지금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네.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책을 냈는지 본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낸다 그러는데 일단 이런 책이 나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이걸 관심 가질 것 같아요. 저 내용이 사실일까 아닐까. 그런데 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고소 내지는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많은 정치인들이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이제 관전 포인트예요. 근데 저 내용 자체가 가져오는 함의는 뭐냐면은 사실 참 예민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으로 소위 거의 무덤 앞까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던 패족들이 다시 부활했던 건 사실 그들 스스로가 패족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극히 그러니까 좋게 표현한다면 지극히 인간적인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쪽팔리니까 그 시계 얘기는 빼고 뭐 해가면서 그러니까는 지금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주창해왔던 정치인들이 굉장히 당혹해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검사가 이런 글을 써서 책을 내는 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당혹해할 세력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의 사실 여부 관련해서 측근들의 어떤
법적 다툼이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그렇죠. 된다는 왜냐하면 말씀이신 법적 거죠? 다툼을 하게 되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 이제 뭐 자신의 관점에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묘사해갖고 폄훼하는 것이다라고 정치적인 논리만 편다면 그럼 왜 고소고발을 못하지? 이런 반문을 들 수밖에 없죠.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죽음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 민주당, 노무현 재단 그리고 뭐 친문계 굉장히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정치적 파장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는 사실관계를 따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 또 뭐 마지막 좀 불운한 어떤 그런 상황들 짐작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또 그것이 사실이라는 그 관점 자체도 또 매우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줄도 구제하지 않더라. 이런 부분, 그게 무능이든 아니면 비인간적이든 간에 또 혹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당신 정치하지 마시오라고 한 부분이 실제로 보면 어떤 능력의 문제인지 정치가 너무 해보니까 폐해가 심각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올 때가 아니다 그런 부분인지 그런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규 출판물 속에 나타나 있는 그려져 있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하자면 도움이 되지 않은 무능한 이렇게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노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또 그 친노 친문계 의원들의 반응이 있을 텐데 굉장히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사자 명예훼손일 수도 있지만 권양숙 여사는 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명예훼손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아마 이것이 파장에 따라서는 집단적인 어떤 그 이해 당사자들의 논의와 집단적인 반발 또는 대응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지금 책을 출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요. 이게 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뭐 본인으로서의 노림수 혹은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억울함, 뭐 명예회복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검사 출신의 대통령 안에서의 어떤 자기 보호막 그런 부분들도 함께 정치적인 스타일, 색 그런 것도 들어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러나 언젠가는 열려야 될 진실의 문이지만 너무 일찍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저거 자체도 상당히 많은 여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회고록 내용 파장 앞으로도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현지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일본 사상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양국 국민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의 징용해법, 나아가 한일 관계 개선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대학생들과 만났습니다. 게이오 대학 200여 명의 박수 속에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두 나라 소통과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고 문화와 정서가 비슷하고 자유와 인권, 법치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체로 서로에게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신뢰와 우정이 가져올 그 시너지를 우리들이 체감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일본의 사상가 오카쿠라 텐신의 말과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25년 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후손에게 불편한 역사를 남겨선 안 된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낸 덕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분 남짓한 강연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를 8차례, 용기를 4차례 언급하며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녹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한일 양국 청년 세대의 멋진 미래를 위해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이오대 1학년 학생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묻자 윤 대통령은 고민하는 게 대견하고 고맙다면서 정상화를 위해 자주 만나야 한다. 내가 취임 후 양국 관계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도 김포 하네다 항공노선을 푼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서먹서먹한 일이 생겨도 친구와 계속 소통해야 관계가 복원되듯 국가끼리도 자주 만나면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일 관계를 둘러싼 국내 여론이 마냥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미래 세대와 교감하며 비판 목소리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결단에 경의를 표하면서 한일 정상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한국은 이웃 국가로 다양한 경위와 역사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 어려운 결단을 한 윤 대통령에게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향한 큰 걸음이 되는 발전적인 회담을 윤 대통령과 했다고 느낀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두 정상의 신뢰 관계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일 정상이 조기 재개하기로 한 안보 대화와 차관 전력 대화의 구체적인 개최 시기 등을 앞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경제계 간담회에 참석해서 양국 교류와 혁신적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국 경제계가 현안 해결을 위해 조성하기로 한 미래기금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두 나라는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 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정부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경련과 경단련이 한일 양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 한일 재계가 발표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이미 12년 전에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안했던 장학금 재단과 비슷합니다.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은 재단에 직접 돈을 내겠다고 밝혔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감 표명도 제안했는데 이번 기금 발표에서는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YTN이 확인한 협상 자료집 내용을 신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뒤에도 사죄와 배상 촉구가 계속되자 미쓰비시 중공업은 2010년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과 협상에 나섭니다. 2011년 7차 협상, 미쓰비시가
장학재단 구상을 내놨습니다. 원고들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던 마음을 미래에 전하기 위해 한국의 젊은 세대를 위한 학술 교육 지원을 해보자는 것. 중학교 보내준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에 갔다가 미쓰비시 사업장에서 강제노동 피해만 봤던 할머니들의 아픈 사연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임 선생이 하는 말이 너 일본에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돈도 일하면 돈도 벌고 그렇게 일본어 가거라. 미쓰비시는 14차, 15차, 16차 협상에서도 한국의 젊은 세대 미래 지향을 내세우며 공익단체를 통한 장학금 증정을 제안합니다. 이르면 2013년부터 실시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 않은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가 그렇게 한국 유학생들한테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하면 될 일이지 이 문제에 얹혀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미쓰비시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 최고 재판소도 인정했던 끔찍한 강제노동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용하고 고생을 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현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20개월, 16번에 걸친 협상은 미쓰비시가 피해 배상에 관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한일 재기가 발표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12년 전 미쓰비시 장학금 제안은 당시 협상 자료집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는 일본 전범 기업의 개별 참여도 사과 표현도 담지 못했다는 점에서 12년 전 전범 기업이 마지못해 내놓은 협상안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10대들의 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피해 학생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온몸을 크게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15살 A군은 최근 전남 목포의 한 모텔에 감금된 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래 3명에게 주먹과 발로 무차별 구타를 당한 겁니다. 그때 경찰분들이 오셔갖고 타짜 같은 것이 나와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집기를 부숴놨다고. 가해 학생들은 1시간 동안 모텔 도구를 이용해 가학적인 폭행을 저지르고 칼로 위협하며 신고할 경우 보복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물건까지 다 뺏긴 A군은 홀로 병원으로 이동해 부모에게 구타 사실을 알렸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갈비뼈 골절과 온몸 타박상으로 전치 6주, 양측 고막 파열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전방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때려놨습니다. 타박상이 좀 심한 상태고 마지막에 이제 옷 다 벗기고 사진 찍고 신고하면은 죽인다고 그렇게 협박하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물어보고. 가해 학생들은 다음 날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전남 무안에서 차량을 턴 혐의로 경찰이 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투리 사건이 있어가지고 계속 추적을 했었어요. 그 전부터.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걔들이 모텔에 다른 폭행 사건까지 있다고 확인돼가지고 영장을 넣으면서. 경찰이 가해 학생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범죄 전력이 있는 1명만 구속됐습니다. 심지어 다른 2명 가운데 1명은 중학교 1학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이번 폭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 학생과 부모는 보복 폭행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을 풀려났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복이 일단 무섭고 무슨 또 해코지 당할까 봐 무서워서 지금 그게 가장 걱정되고 얘도 지금 엄청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해야 제가 안심이 되죠. 전남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이 다른 학교 폭력에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진료한 학교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복수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 내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의사단체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에서는 전문의 6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 결과 78.5%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90.2%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복수를 생각하는 피해자를 진료했으며 47.1%는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는 피해자를 진료했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학폭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는 전문의는 70%에 이르렀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5천여 명을 전수조사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과 특수학교 학생까지로 전수조사 대상을 늘리고 전화로 소재가 파악되더라도 대면 관찰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교사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도 가정 방문을 해서 학대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취약 관련 자료를 비공개한 상태로 전학하는 비밀 전학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량 인출 사태를 막지 못해 붕괴하며 금융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의 옛 모기업 SVB 파이낸셜이 당국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SVB 파이낸셜은 현지 시각 17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SVB 파이낸셜의 현재 자회사인 SVB증권과 SVB캐피털은 파산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두 회사를 포함한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의 전략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룹은 밝혔습니다. 은행권 제도 개선 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SVB 사태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기자본 확대 등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의 건전성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SVB 등 미국 지역은행 파산 계기에 자기자본 확대를 통한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제도 도입만 한 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활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용 팽창기에 은행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경색이 발생하면 적립 의무를 완화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0%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에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실제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불안한 추세로 1월 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전달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0.31%로 집계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동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SVB 사태로 은행 제도 개선 TF의 대형 시중은행 과점 해소 논의 등에 영향이 있을 거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이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SB 사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 스몰 라이센스나 이제 특화은행 논의가 달라질 이유는 특별하게 없고.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관련 개선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5대 시중은행은 당기순이익 12조 6,900억여 원을 거둬 성과급의 1조 9천억 원, 퇴직금의 1조 5천억 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F는 은행 성과급이 단순히 예대금리 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고려해 지급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학부모 수요에 맞춘 돌봄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지자체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부족한 돌봄 공간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 땅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 복합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운영 중인 곳을 장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송린 이음터입니다. 학교 안에 5층 건물을 지어 문화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체육관, 돌봄센터로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학교 복합 시설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시민들이 장난감도 빌리고 공동육아도 할 수 있는 아이 키움터고요. 바로 옆 체육관에서는 중학교 체육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40여 명을 방과 후에 봐주는 돌봄센터도 건물 3층에 있습니다. 학원을 갔다가 늦게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돌봄센터에 있다가도 학원에 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고요. 학교에서는 학원에 한번 가면 그냥 그때 퇴실인 걸로 다시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돌봄과 연계된 학교 복합시설은 전국에 14곳. 교육부가 5년 동안 매년 30곳씩 150곳을 짓기로 하고 1조 원 넘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년 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9곳에 이런 학교 복합시설을 최소 한 곳씩은 설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시설과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문화시설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재정 절감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인구가 더 줄어들 때 유지관리 운영비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신도시와 농산어촌 등 지역 특색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짓고 먼 거리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 셔틀버스로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1시 이후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이제 복합시설에서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영장에서는 수영도 하고. 현재 초등 돌봄 운영 주체의 70% 가까이가 학교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복합시설의 관리와 운영은 지자체가 하지만 돌봄 전담사 등 인력 운영은 여전히 교육부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영국 런던은 템스 강변에 대관람차 런던 아이를 세워 매년 35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2027년 말까지 상암동 하늘공원에 이 런던 아이에 버금가는 서울 링을 세울 계획인데요. 특히 서울의 대표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링 자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접근성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런던에서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자전거 바퀴 모양의 대관람차 런던 아이가 세계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입장권을 사기 위해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친구와 함께 스페인에서 온 안내는 템스 강변 주변의 독특한 전경에 놀랍니다. It's fantastic. We love the views and it's an amazing opportunity to see all the city. 안내 같은 관광객이 한 해 350만 명 이상 런던 아이를 방문합니다. 찾아오기도 쉽고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기 때문입니다. 런던 아이 옆에는 지하철역이 붙어 있고 바로 앞 강변엔 선착장이 있습니다. 또 주변엔 아쿠아리움 같은 문화예술 시설도 자리 잡고 있어 유인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건설 비용을 모두 회수할 정도로 런던 아이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한강변 하늘공원에 오는 2027년까지 서울링을 세우는데 좋은 모델입니다. 특히 서울링은 바퀴살이 없는 고리형 디자인인데 기술적으로 안전해야 합니다. 런던 아이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부분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메리토 높이가 한 100m 정도가 채 안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지반까지 120m 길이 정도의 파일을, 그러니까 지지 파일을 한 20개 정도 이상 밑으로 박습니다. 서울링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중곤돌라, 한강 수상버스 등 새로운 교통수단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서울링과 한강 난지공원을 잇는 덮개공원, 월드컵 경기장 등 주변 시설과 연결하는 공중보행로도 구상 중입니다. 아울러 체험활동, 문화예술, 힐링 명소 등 테마별로 서울링 주변 공원을 특화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런던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국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로 압축해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 비례제도 형태 등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치관계법 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현행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시대적 요구에 맞게 결실할 수 있도록. 이른바 내년 총선 룰이 될 수 있는 선거제 개편안 후보군을 3개로 추렸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한 지역구에 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 그대로, 비례대표는 97석으로 50석 늘립니다. 의원 정수를 3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97명, 병립형도 비례성을 일정 정도 담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안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개편안은 지역구 253명을 뽑는 동시에 권역별로 뽑는 비례대표 규모를 50석 확대하는 건 첫 번째 안과 같습니다. 다만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얻지 못했을 때 비례에서 의석수를 일부 채워주는 연동형이란 점이 다릅니다. 비례대표제의 선정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이번 합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성의 증진 방안을 우리가 논의했다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석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명에서 10명,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등은 1명을 뽑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늘립니다.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시대에 직면해서 지방에서는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대표성의 위기가 동시에 상존하는데 그 부분도 전원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오는 23일 본회의를 거쳐 국회의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꾸려지면 이들 개편안을 놓고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됩니다. 의석수를 늘리더라도 세비와 인건비는 동결하는 방안,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세부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개정 법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인 다음 달 10일입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정당마다, 의원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선거제도를 놓고 국회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했던 전국장애인차별협회연대 박경석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늘 업무 방해와 기차 교통 방해 등 혐의로 박 대표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박 대표는 장애인 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재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등에서 탑승 시위를 벌여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인천 신흥동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27톤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60대 남성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통시장 주변에서 불을 지른 뒤 훔친 차량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방화와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아침 7시쯤 광주 서구에 있는 양동시장 인근 교차로에서 도로에 주차된 1톤 트럭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인근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다른 1톤 트럭을 훔쳐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회 표결을 건너뛰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헌법 조항에 담긴 권한을 행사한 건데요. 야당과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연금 개혁 법안의 하원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보른 총리는 의회 표결을 생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Sur le texte du Parlement, l'incertitude plane à quelques voix près. On ne peut pas prendre le risque de voir 175 heures de débat parlementaire s'effondrer. 통과한 개혁 법안은 정년을 64살로 2년 늘리고 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추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24시간 안에 내각 불신임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은 무효가 되지만 야당 의견이 갈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Il s'agit d'empêcher l'expression de la volonté du peuple français au travers de ses représentants. Ils n'ont pas réussi à trouver une majorité.
parce qu'ils étaient mauvais. 2달 동안 파업과 시위를 이어온 노조와 시민 투쟁도 한층 격렬해졌습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파리 시내 곳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시위를 막기 위한 경찰과 충돌하면서 다친 사람이 여럿 생겼습니다. 8개 노동조합은 더욱 강도 높은 싸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금 개혁 정책이 정치적 타협에 실패하면서 마크론 대통령과 프랑스 정부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3도로 아침에는 오늘보다 쌀쌀함이 덜하겠고 낮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 높아지며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하늘도 점차 맑아집니다. 이에 따라 봄을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또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더욱 메마릅니다.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4도, 광주 6도, 부산 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대구 19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